쪽에. 어디십니까? 일단 여기서 차츰차츰 하면서. 차츰차츰 일로 오면 비디오가 잡아봐. 일로 쭉 들어. 비디오 안 다르게. 이 몸은 그대로 이거. 그대로. 여기 다른 거. 어떻게 이렇게. 이기도 나란히 놓고 팔리티는 그래서 그래. 조금 뒤로. 네. 아, 그래나 이게 상황이 이상해. 여기 제사 한 번 더 지나는데 그래도. 응, 두고 있는데. 네, 여기 이 몸 그대로 몸 뼈 그대로 있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랜턴을 비춰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다 누워있지? 아, 자살인가? 4.3 때 거라면 자살인가? 이분들이? 다랑시골은 그 당시에 4.3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유골들의 억울함, 그 참혹함, 그리고 진상, 이것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는 채 깜깜한 동굴 속에 그냥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될까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리자라는 것이 당시 군사정권의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자는 누구였는고, 실행자들은 누구였냐, 책임과 역할이 어떻게 됐는가, 그 모두가 돌아봐야 될 시점이 30주년이 아닌가. 나랑시 마을터 동굴에서 4.3 사태 때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 11구와 생활용품. 아유,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화장이 됐다. 도둑질 하듯이 몰래 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흔적을 없애라. 다음 올 때는 일로 와야 되겠다. 도로 가지고 그냥 그거고 이쪽이 제일 좋아. 나 일로 올라가나? 이쪽으로 하면 요까지는 지금 괜찮아. 아니 오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기 가 있어요. 좀 앞으로 길이 나 있어 그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옷을. 그 4.3 연구소가 읍 단위로 지역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천, 애월, 그다음 한림, 그다음에는 부자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부자를 조사하던 중에 아직 시신 못 찾은 굴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마을, 다랑시 마을을 조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비디오 초짜로 해서 그냥 시험 삼아 비디오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촬영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 비디오를 한번 가만 찬찬히 보게 되면 진짜 다랑시 굴은 진짜 그 폰의 부름에 의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때 그날의 그 영상은 완전 스토리를 다 담고 있어요. 이 오름은 올랑봉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4.3 사건이 터지니까 전부 피난 내려가서 여기 단체도 없었죠. 저까지 이 대나무 있는 건 전부 이 안에 가면 또 많다 말이에요. 전부. 갑시다 일로. 예예. 이제 굴을 가야 굴. 굴이 이렇게 되나? 이게 아닌데. 이곳저곳 둘러보던 중에 아주 우연하게 이거 굴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 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굴 같다. 그래서 돌을 몇 개 치워보니까 굴이다. 직감적으로 했고 이렇게 되나? 자칫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확인하기 위해서 저쪽 다른 쪽으로 그 증언자들은 다른 쪽에서 한번 좀 찾아봐라라고 저쪽으로 하면서 저와 김기삼 씨만 이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봤죠. 그냥 우리 제주 말로 그 지다리굴이라고 그 오소리가 또 들락거리는 그런 굴인가 해가지고 무슨 덤불도 덮여져 있고 또 구멍 시커멓게 좀 구멍 같은 게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펼치고 이제 좀 보자 해가지고 제가 렌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고개를 집어넣고 이렇게 속을 비춰봤죠. 시신들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그 순간 김기삼 씨도 옆에 있었고 해서 일단 우리가 조용히 해서 좀 더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리지 말자. 발견했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빠집시다. 며칠 있다가 우리만 오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다가 있으면 한 3일 주행가 됐는데 그게 두 번째 조사 원격이 되는 거죠. 2, 3일 후에. 여기 이 몸 그대로 몸 뼈 그대로 있는데 이쪽으로 그래. 잠깐만. 아직 그대로. 근데 이렇게 나란히 다 넣었다는 건요 살아 있을 때 여기서 그냥 어차피 죽어. 곱게 그거 이상하다. 이 옷들 남아 있는 거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로 나란히 넣고 허리띠는 그래. 조금 뒤로. 네. 아 근데 나 이게 상황이 이상해. 이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든 생각이 저희들은 절대 당신들한테 이제 그 어떤 유해를 가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뭐 그렇게 넉넉질 못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라이트도 없이 랜턴으로 비추면서 그걸 찍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리띠가 그 시신 위에 놓여 있고, 그다음 썩어가는 고무신 속에는 이제 발뼈 같은 게 그대로 있고, 여자 시신 같은데 머리 쪽 유골 뒤에는 머리카락도 있고 거기에 비녀가 꽂혀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다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좁아져요, 동굴이. 여기만 나오는 너 먼저 가라. 기담형, 이 비디오 가져가고 오니까 잘 비춰줍세. 저기 걸리신데 한번 해주라. 이거랑 나중에 찍고 옆에 주위에 이 노수세 갖다 통나무에다가 찔러가지고 횃불을 만들었어. 저 양푼이. 양푼이 고무신이 젓가락이 공주는 안 들어와? 네? 예. 우선. 동만아 소 좀 비춰주라.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 제 눈에 비친 것들은 기억나는 것들은 횃불,
또 안경, 그다음 대바구니들이 좀 많았어요. 대바구니들이 이제 많았었고 워낙 저기 유명한 저 솥단지 2개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나죠. 동굴이 높이는 약 한 사람이 굽어서 다닐 정도의 높이였고요. 1m에서 1.5m 사이의 높이인데 좀 들어가면 그 넓은 방 같은 게 하나 있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좁아져요, 동굴이. 들어가면 다시 이제 넓은 방 하나. 그래서 이제 허파 모양인데 큰 방 같은 느낌의 10분이 이제 누워 계신 거거든요. 10구는 다 가지런히 누워 있는데 그 마지막 한 구는 굉장히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신 느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점점 들어가서 이제 뭐 아무튼 장면은 다 찍고 들어갔어요. 이건 뭐 진짜 잘못하면 이거 찍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한 30년 전이고. 굴에 처음 들어가서 봤을 때 그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그 유해들을 본 거죠. 아, 자살인가? 4.3 때 거라면 자살인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다 누워 있지? 그런 좀 저는 의심을 가졌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1991년 3월 한 25일 전후해서 제주 4.3 연구소장이 고창훈 교수님이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유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게 몇 구냐니까 11구래요. 저희들 놀랬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4.3 취재 반장인 에게 이제 인원하려 왔다. 그래서 나는 당장 현장 취재 나가자. 이 신문사 편집국의 한쪽 구석에는 몇 명의 기자들이 모여 연일 뭔가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른바 재민일보 4.3 특별 취재반. 벌써 만 4년간이나 한라산 중산간의 동굴을 뒤지고 3,000명의 증인들을 만나고 800여 종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했다. 재민일보가 창간과 더불어서 4.3 말한다는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마을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사건들을 취재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4.3 연구소로부터 합동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죠. 저는 가기 전에 그 구자면 일대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최정옥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피난 생활도 했고 굴 속에도 있었다 하는 그런 증언 내용이 있었어요. 어, 3월 29일 날 연구소하고 4.3 취재반 기자 6명이 그 종달리에서 최종욱 선생 모시고 이제 현장에 갔어요. 최종욱 선생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굴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시신들을 정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실체가 하나씩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48년도 11월 달부터 11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는데 중산간 마을 모든 마을들을 갑자기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젖먹이부터 80대 노인에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하던 때죠. 이 토벌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초토화 작전이에요. 이 초토화 작전에서 해안선 5km 위쪽에 있는 중산간
어쩌면 제주도의 전체 한 80%나 되는 넓은 지역을 폭도 지역으로 간주해서 다 쓸어버립니다. 뭘 쓸어? 사람을 쓸어요. 야, 군인 경찰 나타나면 무조건 젊은 사람들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때 바다로 갈까 한라산으로 갈까? 한라산으로 가죠. 근데 폭도 아닌 폭도를 양산했어요. 그래서 굴 같은 데를 찾아서 피난을 했던 피난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랑시 굴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도 피난민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당초부터 그 4.3 사건에 관여되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저리 육지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없었고 계엄령 선포하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육지로나 어디 일본으로 도망갈 사람인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보니까 마음대로 육지 나갈 수도 없고 피하는 건 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피신한 게 결국 그 굴 속에 좀 있다가 그 토벌을 만나게 된 거지. 이번에 증언에 의하면 군인, 경찰, 지역 주민까지 총동원된 합동작전에 의해서 그 굴이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벌 때는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도 앉는 사람이 겁이 나니까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탄도 던지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입구에다가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놓고 불을 피워서 결국 연기로 해서 질식사 당한 거예요.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이 최종옥 선생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굴이 전부 돌로 메어 있더라고 입구에. 메어 있고 연기가 나고 있더라 이거지. 연기가 그 하도분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돌을 내치고 들어가서 보니 시신들이 뭐 여기저기 돌투멍에 전부 그저 머리를 쳐박고 뭐 보니 뭐 코로 피가 뭐 낭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저 그 막 질식할 적이야 얼마나 못 견뎠겠어요. 정달리 사람은 정달리 사람대로 내가 시신을 수습해 한 줄로 쭉 시신을 정리하고 번호를 1번은 누구다, 2번은 누구다, 3번은 누구다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종이 조각에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토벌은 만나고 옷이 젖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자연히 없어진 거예요. 그 희생자들이 되게 최종옥 선생과 같은 마을인 부자 종달리 또는 하도리 분들이었고
총 11분이었는데 11명이었는데 그중에 3분은 여성이었고 1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번에 모신 박춘생 할머니께서는 16에 이 4.3 사건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큰 박수로 이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부자업 종단에 사는 박춘생이라는 할머니. 밤중에 가는 것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큰 불에 아시다노난 물은 땅땅 때리면 막 물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한 며칠 산 것 따면 한 20일이나 살지 않은 바람식 불에서 우리 오빠는 다 죽은 거야. 손가락 댄데 호구색이 저것들 때문에 우리하고 죽었는데 저것들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빨간바지 룸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70평생 76까지 살아도 그런 말이나 옳은 말이나 수정 남에게 배우지도 못하게 전락을 타라고 시국이 말르고 시국이 사는데 우리 회사가 다 나가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누구고? 어머니 나누게. 안녕하세요. 손님 편 들어보세요. 영영. 건강하게. 아? 손도 건강하고. 네. 우리 어머니가 다랑시골에 아마 그 뒤 들어갔다가 외삼촌은 거기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어머님하고 아마 우리 사촌 형님하고 두 분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간 걸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 어머님이 어떻게 관계가 되시나요? 아, 어머님의 제일 큰 오빠. 성함은 혹시? 박봉관. 큰 외삼촌이 어머니 보고 데리고 좀 올라가라. 여기가 위험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전 간 걸로 알아요. 지금 우리 저 외삼촌 그때 그 사건 그것도 지금 증언해달라고 지금 계속 했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 무슨 내한테 피해가 볼까봐 말을 증언을 안 했어요. 계속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또 치매도 와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사셨으면 하는데 몸이 또 워낙 안 좋고 연세도 있다 보니까. 제주도 북제주군 구자읍 세화리 속칭 다랑쉬 마을터 동굴에서 지난 48년 4.3 사태 때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유골 11구와 생활용품 등이 발굴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4.3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4.3의 피해자를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은 없었죠. 그동안 다랑시교 이전에는 없었죠. 말로만 듣던 그 안매장됐던 분은 그렇게 굴 속에 있다가 그 어느 들녘에서 죽었던 그러한 시신이 실체적으로 발견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반향이 크게 일어났었죠. 처음에 제일 먼저 경찰이 반응은 뭐 자살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역공을 펴니까 한 2, 3일 후에는 남도당 아지타다 뭐 이렇게 회왕 노는 기사서. 집단 질식사 당한 거를 경찰도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밀고 싶은 형태로 해서 집단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치거든요. 정보를 받지 못한 언론사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4.3연구소와 4월째 공준이라고 있는데 4.3 단체들은 다랑시골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44년 동안 동굴에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유해들을 이제 안장해줘야 된다. 도민장으로 치러지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했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장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무덤을 봉분도 마련하고 여기를 하나의 항상 순례를 다닐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망월동처럼 뭐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꿈이 부풀었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4.3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고 그리고 굉장히 벅찼죠. 에 대한 후속 처리 절차가 행정당국에서 밟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주구는 지난 1일 4.3 문제 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구자읍 세활이 다랑시 구례 6월 11구에 대한 후속 조처로 연고자 공고를 비롯한 감회장, 영안실 안치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4월 말까지 안장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정리됐다라고 회의에서 됐어요. 근데 이제 4월 말 5월 초 가면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이 뒷걸음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정이 개입하고 나중에는 군청이 개입하다가 이른바 읍장이 처리하라는 걸로 위임이 돼요. 어떤 공론화된 이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은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런 봉분 만들지 말고 이제 시신을 화장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유족들의 뜻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하자는 이러한 분위기가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버리자는 쪽으로 돌변을 해버리게 된 거죠. 영묘 4월 타초담 개영 4월 신망흥양 함공빈영가행자 전복공 이생제 (5월 15일) 날 장례식 치러진다는 얘기를 전날 듣고 우리가 서둘러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보다 1시간 앞당겨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갈 때는 이제 이미 떠날 우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들것에 유해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행정에서가 먼저 그렇게 처리를 서둘러서 해버린 거죠. 그때 그 느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몰래 마치 도둑질 하듯이 진짜로 몰래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아주 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들어요?
이거는 진짜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람을 노려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형사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나 찍는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 분도 있었고. 근데 겁없이 이제 그 과정을 화장장에서 뭐 그냥 다 찍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든 뭐 그냥. 너무도 상해 초라한 거예요. 그 유해들이 군경들의 유해였다고 해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장한다는 건 좀 깨끗이 정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그 증거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저는 신부였지만은 전혀 뒤에서 그냥 혼자만 고인들을 위해서 그 시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기 경기도에서 내려온 유족 한 분이 계속 울부짖으면서 소리쳐요. 11분의 1의 뼈 조각이라도 달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바다에 뿌릴 수가 없다. 나만이라도 무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소연해도 관에서 전혀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시만 해도 그래요. 콩보듯이 해주었는데 그 11구의 시신을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해주었는데 당시 내 생각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40몇 년 만에 아버지 그 숙부 유골을 발견했지만은 뜻대로 되지는 못했단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 앞에 제가 이제 배에 타서 유해를 뿌리는 장면도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부자읍장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경찰이 제 멱살을 잡고 그 배를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 응? 읍사무소 직원들이 막 취재 기자를 못하게 막 회방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유족들은 저 기자는 태워야 한다고 해서 겨우 그 많은 기자 중에 한 사람, 김종민 기자가 그 어선에 타서 바다에 나가서 그 유족들이 울부짖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유일하게 찍은 기자가 되기도 했죠. 저런 바닥에 뿌려보나 무덤을 뭐래 만들어. 옷만 해내 밑에만 해.
비석만 씌워서. 그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 나같이 운 사람 무엇일 거라. 어디 신 것도 모르고 죽었지만 생각한 거지. 어디 신 것도 모르고 그 소문도 모르고 원하는 거야. 어디가 죽어 신고. 어디가 죽어 신고니 그냥 그저께 댕겨도 그뒤 오빠가 신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말대사 간보나니 인역 댕겨난디라. 아이고 이제서 세상을 살았구나. 그게 말자가 그렇게 한 맺힌 세월이었어. 에휴. 잊어볼만 하면 그냥 틈내주고 잊어볼만 하면 제 삼촌 같은 경우 지금 덩그러니 공동묘지, 가정묘지 옆에 제일 구석에 이렇게 비석 하나만 있는데 요번에도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같으면 그 다 비어 있는 거 다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때 그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 나도 이제 70을 맞이하게 된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내가 한스럽고 그때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재민일보에서 그 발표가 됐다가 조사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넘어왔지요. 아이고 깜짝 놀랐죠. 우리는 사실은 눈물이 안 났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사건이 그래 됐으면은 아예 총을 빡 맞아서 죽어버리면 좋을 건데 그 불을 찔러가지고 다 불에 죽었다니까 얼마나 비참할까. 그게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저기 어린 애까지 있었다는데 그게 참 제일 겁나 무섭더라. 무서워.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만 있다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건 요거 나기 전에는요 말 못합니다. 빨리 새끼들 어디 가서 까 일어나 산폭도 하더라 아버더라고 하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게 빨갱이네 저기 빨갱이 나가이 빨갱이 폭도에 가면이 눈물이 나. 그건 누가 말이야 우리 오빠 그건 고박이 생기다 그네 올라가지도 않는데 산폭도 올라갔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다. 우리가 잡아가지고 나가 그만이 곱전 살았잖아. 나도 이 서너 번이 그 소리 들으니 아이고 속 아파. 워낙 그 유족분들이 원래 4.3 사건 때 아무리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군경 토벌 때에 돌아가신 분들은 폭도 자식 또는 빨갱이 자식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족들도 험난한 생활을 보내왔죠. 대다수는 완전히 움츠려 들었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그 레드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고광치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렵게 살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하여튼 술에 취하면 경찰만 보면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 가서 행패 부리고 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 술 취하면 난 내 정신이 아니다.
포장해서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내 제주도 안 간다. 제주도 발길을 끊어버린 그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천의 구하로 낯선 육지 땅에서 제주도에 살 수가 없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죄를 졌으면 그 사람들이 죄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왜 이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을 줍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상당히 인자하셨던 분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막내 사위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막내라서 막내 사위인데 4.3에 대한 얘기는 결혼 초기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와 와이프를 데리고 여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랑시구를 직접 가르쳐줬던, 본인이 사흘만 되면 너무 힘들어해서 몸져 누웠었습니다. 항상 힘들어했고 4.3 밀영제도 제가 기억으로는 몇 번 못 왔어요. 못 가겠다. 트라우마에 상당히 시달렸던 걸로 보고요. 돌아가기 전에 아쉬워했던 게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차라리 이걸도 잘 모시고 의미 있는 지역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민자당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당 총재로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을 다시 최고위원으로 재선출함으로써 민자당 수뇌부의 현행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다랑시굴이 발굴된 시점이 199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2년이라는 시점에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권이 재창출돼야만 했다. 그러한 시점에 전가의 보도처럼 군사정권이 쓰던 수법은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그것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던 것, 그것을 내내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그 1년 전에 91년도 4월 3일 날 4.3 추모제를 하는데 경찰이 체류탄을 쏘고 400명을 연행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뻥 하고 이 92년도에 다랑시가 발굴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당시 당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수습해서 눌러 제끼려는 상황에서 빨리 정리하자는 게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다랑시굴 유적 그 유골들을 이렇게 집단 묘역을 조성한다면 그 망월동 묘역처럼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참배를 하는 그러한 상징적 공간이 될까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리자. 이 사건을 다랑시굴 사건을 잘 막지 못하면 본물처럼 이 4.3 진상규명가 나올 것이다. 군경 토벌 때의 오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의 진상들이 더 드러났고 또 막으려고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우리가 현장은 목격되지 못했지만 그 유족들도 굉장히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족이라고 해가지고도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된 거기 때문에 자기 스의 뜻을 확실히 밝힐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신 뼈 조각 하나 없어서 헌묘를 지어가지고 그 벌초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이미 40년이 넘었던 그런 유가족한테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 그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 회유하고, 저는 회유를 넘어서 협박까지도 갔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의록에 적힌 거는 그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을 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새빨간 날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치 행정은 안장을 하고 싶은데 유족이 오히려 화장을 하는 것을 주도하고 불가피하게 유족 뜻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화장을 한다. 그것은 이제 행정도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한 60대 난 어른인데 고아무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희생자의 장남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족 대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들었죠. 이분이 진짜로 유족인가? 그 고아무개 시한패 위임을 했다는 그 울산에 있는 본 유족 간패에 연락을 했어요. 위임한 사실이 있냐 했더니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의문이다.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유족의 형태가 아니고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도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권력의 압력에 따라서 그분이 그러한 일을 자처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 다랑시골에서 돌아간 사람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폭도였다. 아니면 폭도에 잡혀간 사람이었다. 이런 그 이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고 여론화시키면 이 구적 지역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행정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맡아가지고 한 거는 일주일도 안 간 거예요. 이런 시국 사건은 빨리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행정에도 도움이 된다. 내가 다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야, 넌 가서 말이야 저 스님하고 해가지고 절충해. 그리고 사회계장 넌 말이야 이 재물 이거 말이지 하는데 시에 가서 다 주문하고 이 사람들 아주 융숭하게 말이지 그 보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유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어느 날 뭐 그 저 다음 날 야 나한테 전화 왔어. 내무장관 나한테 전화 온 게 그 뭐냐? 아 그 저 일 잘 깨끗이 처리했다고 그 도에서 그 동양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수고했다고 전화 온 걸 겁니다. 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랑시골의 발굴이 갓 태동했다가 탄압받던 또는 가위 눌리던 4.3 운동의 새로운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나중에 점점 도민 전체의 4.3 문제 해결에 대한 욕망들을 계속 모아서 4.3 진상규명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제주도의회가 4.3 특위가 바로 다음에 생겼잖아요. 다랑시골 때문에 생긴 것이고 결국 그게 하나의 역사의 한 분기점이에요. 50주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특별법 제정 투쟁이 시작이 되고 그랬으니까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 이르는 그런 그 과정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30주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작년도 말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그 배보상까지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이 30전을 계기로 해서 그 시대적 한계가 이런 거였다 짚어주는 반성과 성찰의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거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넘어선 전체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는 어떤 기록 이런 게 다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30주년을 좀 우리가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다랑시골 기행 가면 거기서도 좀 울먹거립니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있고 당시 어린 나이였어요. 저는 그때 25세인데 유족분들 만나면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인데 이거는 저만의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성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 끝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고. 이 영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억울하고 죄책감도 있고. 왜냐면은 위령비 하나 뭐 세우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조그만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바다에 뿌려진 그 외랑구의 희생자들, 그분들의 넋을 달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시다 일로. 예예. 이제 굴을 가야 돼. 굴이 이렇게 되면